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음양오행과 인맥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 동양의 모든 의학, 동양의 모든 문화, 생활 속에 음양론이 녹아 있는데 대부분 음양론 그러면은 음양오행론 그러면은 점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양론은 아주 깊은 이론이고 위대한 이론입니다. 음, 그래서 오늘 음양론과 오행론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책으로 이해하려면 엄청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이론이 너무 많아요. 이론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아주 머리를 싸매고 옛날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우선 용어가 좀 다르고 또 하나는 이게 서로 주장이 다 달라요. 서로 주장이 완전히 다른 건 아닌데 엄청 달라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음양오행론 중에서 우리가 경락, 침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만 추려서 현대적인 의미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음양오행을 얘기하면 이 그림을 떠올리게 되죠. 태극도라고 해요. 우선 음양론은 무엇이냐 하면은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론이에요. 인류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 만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나아가서 지구, 나아가서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생겨났느냐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가, 그런 존재에 대한 이론입니다. 놀랍게도 음양론은 지금의 양자 물리학을 낳게 한 위대한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만물이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다음에 음양오행론에 의하면은 처음에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였다가 그것이 어, 그것이 음양으로 나누어지면서 이게 나눈다는 것에서 굉장히 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마이크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마이크가 혹시 지금도 잘 안 들리십니까? 소리가 적습니까? 들리기는 하는데 다른 때 말씀하시던 거에 비해서 많이 좀 작게 네, 느껴집니다. 네, 다른 분도 그러세요? 다른 네, 분, 그러세요? 네. 그럼, 그러면은 마이크를 바꾸겠습니다. 잠깐만요. 비싼 마이크가 잘 안 돼요. 지금 들리십니까? 지금 어떠세요? 훨씬 크게 들립니다. 네. 컴퓨터에 있는 내장 마이크는 잘 들리는데 이 비싼 이 슈어 이거는 잘 안 들려요. 이상해요. 제가 잘못 써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잘 들리신다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처음에 하나였다가 거기서 음양이 나뉘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나뉘었다는 그 설명에서부터 되게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제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딱 분리된 게 아니거든요. 세상은 이렇게 분리라는 게 없어요. 원래 하나였고 거기서 음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러면 음은 뭐고 양은 무엇이냐. 나뉜 것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만일에 양이면 양 속에 음이 있고 이게 만일에 음이면 음 속에 양이 있다. 이런 식으로 평면도로 설명을 해놨죠. 근데 이것은 너무나 오래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것을 이해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고 다만 뭐 고대인들이 잘 모르면서 그냥 적어 놓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고 또는 이걸 오해해가지고 굉장히 다툼이 많았어요. 태극도라고 하는데 태극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학파가 많이 나눠져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죽이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과학자들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부터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연구하게 됐고 놀랍게도 그 내용이 음양론과 일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차원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자, 이것에 대한 이해가 쉽지가 않았다. 오랜 동안 논란이 많았다. 그, 이, 그러면은, 지금 봤던 이것을 태극도라고 하는데, 그럼 태극은 무엇이고, 처음 시작은 무엇이며, 처음에 모든 것이 하나였다는 그것은 무엇이고, 갈려졌다고 하는 음과 양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장 이론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사람이 주돈이라는 사람이에요. 주돈이 호는 염계고, 이 글은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라고 계시죠. 그 선생님께서 직접 우리나라 말로 설명을 쭉 붙여 놓으시고 원문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무극이 태극.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엄청 헷갈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이론이 고대 문명에 기인한 것인데 그러니까 상고 시대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 상고에는 다 알고 있던 내용인데, 명확한 내용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명에 단절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게 됐던 거예요. 그것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무극이 태극이다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엄청 논쟁이 많았어요. 되게 웃겨요. 어, 그리고 태극 도설, 태극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게 몇 자 안 돼요. 뭐 90 몇 자인가밖에 안 돼요. 이 옛날 고전을 보면은 불과 몇 자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모든 동양 문명 또는 동양 의학의 병전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제내경도 글자 수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두꺼운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대 문명, 고대의 어떤 지혜가 현대까지 이어져 오는 과정에서 고대의 경전이나 옛날 서적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근데 그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바꿔서 이해해야만 우리에게 유익하다. 자, 뜻은 뭐냐? 처음 모든 것이 하나였다는 것은 일치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처음에 모든 것이 하나였다.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우주, 이 지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지구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많았고 동물, 땅, 지구, 그 다음에 태양계, 그 수많은 별들, 그 다음에 은하계, 그걸 넘어서 온 우주,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은 별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우주가 모여가지고 처음에 하나의 점과 같은 또는 계란 크기의 모양이었다. 이거거든요. 처음에 모든 것이 하나였고 그때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으며 아니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음, 시작이 없는 하나에서 시작되었다. 천부경에 그렇게 나와요. 일시무시일. 시작이 없는 하나로 시작이 되었다.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처음에 현대 천문학에서 말하는 현대물리학에서 말하는 처음에 시작된 한 점이 빅뱅을 일으켜서 우주가 됐다고 했다 하면은 그럼 처음에 그 한 점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에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그 시작이에요. 그때 그 상태를 무극이라고 해요. 그때는 시작이 없고 끝이 없으니까 형상도 없고 차이도 없고 구별이 없고 그런 상태였고 움직임조차도 없는 온전히 하나인 상태를 무극이라고. 그 깊은 고요 속에서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체온이 한 뭐 대략 음
영하 10도에서, 연기는 영하 20도에서 한국은 보통 영하 40도 그 사이죠. 그 사이. 근데 영하 한 270도 또는 273도로 내려가면은 그때는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으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정지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근데 이때는 마이너스 273도는 아니지만은, 음, 모든 것이 응축된 그 상태에서 움직임도 없는, 차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 깊은 고요 속에서 미세한 떨림 하나가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현대 과학자들은 그 미세한 떨림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10만 분의 1도씨, 섭씨 10만 분의 1도의 차이가 생겼다. 이게 대칭의 붕괴라고 해요. 우리가 뭐 1도, 2도 차이라면 대충 감은 잡는데 10만 분의 1도라 그러면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차이. 완벽하게 하나이고 움직임이 없는 그 상태에서 10만 분의 1도씨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기면서 이게 요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살아야 100년이고 하루는 24시간이니까 24시간 만에 10만 분의 1도가 24시간 동안 이렇게 뭐 변화를 일으켰다면 그게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주는 나이가 138억 년이거든요. 138억 년. 물론 이제 그때는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는, 온 우주가 응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따지는 게 무의미하기는 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가 응축된 상태라고 가정을 한다면 거기에서 10만 분의 1도의 차이, 아주 미세한 차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엄청난 차이로 이, 지속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미세한 떨림 하나의 차이가, 그 하나의 차이가 곧 음과 양으로 나누어지는 태극을 만들고 그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인 상태에서 음과 양이 성수해하는 거예요. 음이 많아졌다가 양이 작아졌다. 그러면 하나인 상태에서 음이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는 또는 0이 많아지고 1이 많아지는 같은 의미예요. 음양을 굳이 뭐 음은 무엇이고 양은 무엇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것이니까. 어떤 하나가 많아지고 어떤 하나는 적어지고 이런 차별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진동이라고 현대적인 용어로는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물이 시작되었다. 음양론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런 방식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거기서 하나이면서 무엇인가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런 변화가 지속되는데 얼마나 지속됐냐면은 무려 138억 년을 지속이 돼요. 그러면서 지금의 우주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그 요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나사에서 만든 거예요. 나사에서 처음에 모든 것이 하나였다. 거기서 어떤 폭발적인 상태로 진행이 돼서 이렇게 138억 년이 흐르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는 어, 아이고 이게 왜 어, 네. 처음에 어떤 에너지는 처음에 음,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나? 제일 처음 만들어진 원자가 수소잖아요. 어, 아이, 예, 그냥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태초의 3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태초의 3분 동안에 이 우주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하는 3분 동안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는 빛조차도 그 안에서만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고, 어느 순간 빛이 빠져나오면서 거기서 응축된 것이 전자예요. 거기서 그 다른 빛 에너지가 또 응축된 것이 쿼크고 소립자. 그렇게 해서 최초의 원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모든 것, 우주의 모든 것은 그걸로 시작된 거예요. 그 우주의 모든 우리 인간 지구뿐만이 아니라 태양계에 있는 모든 별들 또는 제임스 웹 망원경이 관찰하는 그런 모든 별들도 전부 원자로 되어 있어요. 그때 처음 만들어진 원자가 중첩되고 중첩되고 중첩되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10만 분의 1도 차이가 생겨서 시공간이 나타나고 그걸로 이 만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어, 처음에 이게 몇 도였는지가 계산이 돼요. 온도가 몇 도였는지. 그래서 이게 138억 년 동안 가속 팽창을 해가지고 현재는 이 온도가 몇 도가 되는지도 계산이 돼요. 놀랍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때 138억 년 동안 진행된 그 빛의 온도가 우주에 가장 찼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마이너스 270도라고 추정을 했었어요. 왔다 갔다 했죠. 대략 마이너스 270도. 그런데 그것을 측정을 했어요. 그것을 측량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이 통신, 위성 가지고 이제, 이상하다, 뭔가 이렇게 잡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나중에는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계속 돌면서 온 우주에서 오는 빛 신호를 다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내서 인공위성을 세 번인가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동안, 관측을 해갖고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270도인 거예요. 이 마이너스 270도의 온도가 온 우주에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죠. 그렇게 엄청난 에너지가 모여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온도의 에너지가 180억 년을 거쳐서 이렇게 가속 팽창을 했거든요. 가속 팽창, 그냥 서서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가속해서 팽창이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음량이 분화되고 사상이 생겼어요. 사상은 뭐냐 하면은 음과 양으로 나눴을 때 음도 두 개로 또 나눌 수 있죠. 그래서 태음, 소음. 양도 두 개로 나눠서 태양, 소양. 태음, 소음, 태양, 소양을 사상이라고 그렇게 분화가 되고 그것이 어떤 형체를 이루게 되죠. 왜냐하면 원자들이 뭉치니까 어떤 형체를 이루게 됐을 때 그 형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5가지로 분류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행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만물이 형성된 것이다. 그 음양의 이론이 전자기학이라고 해요. 1800년대에 전기가 발명되고, 전기를 인류가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기에 대한 속성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것을 인류 문명에 활용해 왔어요. 지금 어디까지 왔냐 하면은 컴퓨터. 컴퓨터가 뭐예요? 내가 여기서 적고 공부하고 말하고 하는 것, 또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공유할 수가 있는 게 컴퓨터잖아요. 거기서 존재하는 게 뭐예요? 전자기력, 전자기력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휴대폰을 쓰죠.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휴대폰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이게 전화기만 되는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혹시 삐삐 기억나십니까? 삐삐? 전화기 나오기 전에 삐삐. 삐삐가 없을 때는 제가 만일에 어디 출장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내가 직접 전화하거나 그럼 집에 전화기가 있어서 전화해야만 됐거든요. 그래서 출장을 가더라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삐삐로 서로 연락하거나 삐삐조차도 없을 때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뭐 내가 연락하고 싶으면 연락하는 거고 연락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지 하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전화를 했어. 연락하기 싫어. 그러면 안 해. 근데 요즘 그게 큰 신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시간으로 우리가 연결이 돼 있어요. 실시간. 그게 뭐예요? 뭘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전자기력. 전자기파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휴대폰도 전부 전자기파로 작동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말하고 또 사진으로 영상으로 이런 것도.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전자기파의 파동을 음량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량의 동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전기장이란 게 있으면은 전기장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작은 부분에서 큰 부분으로 바뀌는 게 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위에 있는 이 선은 가상의 선이에요. 이건 없는 거예요. 다만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전기장은 반드시 90도 각도로 자기장이 있어야 같이 존재해요. 자기장도 이 선이 아니에요. 이 선은 빼고 생각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자기장이 에너지가 작았다가 조금씩 커졌다가 또 작아졌다가 커지고 작아지고 이게 음량이에요. 그게 현대 이제 음량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다냐? 현대과학에서 밝힌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강력, 양력, 전자기력, 힉스, 중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은. 그런데 강력과 양력은 무슨 얘기냐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기. 동그라미 15급분의 1,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속에 있을 때만 작동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을 때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이에요. 힉스라고 하는 것은 요 2012년도에 이제 밝혀졌죠. 힉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에 가득 찬 바탕 에너지, 바탕 에너지. 그리고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중력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뭔지 이 중력을 매개하는 실체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 현대 문명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또는 우리가 이용하거나 이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는 뭐냐면 전자기력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밖에 없다. 우리는 뭐가 많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세상이 변화하는데 쓰이는 에너지는 전자기력 하나밖에 없어요. 그 전자기력, 이런 모습으로 작동하는 전자기력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사실은 빛이에요. 광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음량을 현대에서 이해하고, 어, 이 문명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가장 극적인 게 반도체입니다. 여러분, 반도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반도체는 뭐냐 하면은, SI, 그러니까 실리콘이라고 하는, 원자들이 있어요. 실리콘은, 어, 팔이 네개 전자가 네개가 있어서 그 네 개의 전자를 서로 공유해요. 그러면은, 원자라고 하는 것은 최외곽 전자가 8개일 때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개씩 전자를 갖고 있는 실리콘이 서로 자기 거와 남의 거를 공유하면 8개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지구에, 제일 많은 게 실리콘이에요. 우리는 잘 생각이 안 나겠지만은, 그런 느낌이 안 나겠지만은, 지구의 핵은 철로 돼 있죠. 핵은 엄청나게 어, 뜨거운 온도의 액체인 철이 있고 고체인 철이 있고 바깥에 대부분의 지구에서 제일 많은 것은 바로 실리콘이에요. 이 실리콘이 굉장히 안정된 물질이에요. 근데 여기에 인을 하나 갖다 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은 최외곽 전자가 하나가 남아 돌아요.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이 상태에서 전자가 하나가 남아서 전자는 뭐예요? 전자는 빛 덩어리죠. 이 세상의 변화를 주관하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전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N형 반도체라고 해요.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은
실리콘이라고 하는 아주 안정된 상태에서 알루미늄을 하나 집어넣으면은 얘는 전자가 하나 부족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양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자가 하나 남는 상태, 여기는 전자가 하나 부족한 상태. 이것이 양이고 이것이 음이에요. 실리콘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전자가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죠? 전자가 이동한다는 개념이 이것이 전자가 채워지면 이게 이동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전자가 이리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전기를 넣으면은 중간에 얇은 층을 넣으면은 여기서 한쪽으로 모이기도 하고 또는 두꺼운 층을 넣어서 한쪽으로 바깥으로 모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반도체. 근데 이것을 너무너무너무 작게 만들어 갖고 수많은 그 반도체를 이렇게 집적해놓은 IC 칩이라고 하죠. 그게 지금 현대 문명의 가장 기본인 거예요. 모든 산업에서 이런 원리가 통하는데 그 핵심은 뭐냐? 전자의 이동이에요. 전자의 이동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현대과학이 발전했다고 했을 때 이게 어디까지 온 거냐 하면은 모든 생명 활동은 전자의 이동. 모든 생명 활동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기술을 하라 그러면은 전자의 이동. 거꾸로 말하면은 전자의 이동이 없으면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차원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음양의 이론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요. 현대적인 의미에서 가장 아직 우리가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이 세계가 올 텐데 여기는 음양이 구분되어 있죠. 그죠? 음양을 서로 나눠서 그게 서로 변화되게 해서 다시 말해서 오고 가게 해서 교류하게 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건데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블로흐 스피어라고 해요. 블로흐 스피어. 블로흐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제 양자 컴퓨터의 가장 기초 이론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 2026년 이 시대에는 이런 반도체가 문명의 가장 핵심이라면은 곧 머지않아 양자 컴퓨터가 문명의 핵심이 될 거예요. 머지않았어요. 이제 거의 다 밝혀졌어요. 거의 다 뭐 이미 지금도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어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은 음량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이제 만일에 이걸 북극이라고 하고 이걸 남극이라고 한다면은 북극과 남극은 음량의 상태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를 이 점을 딱 짚는다면은 네. 그래서 이거를 만일에 양이라고 한다면 이건 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뭘 표현하냐면 구를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구의 표면은 만일에 이 지점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는 어 양이 적고 음이 많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딱 잘라져서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혼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중첩이라고 해요. 중첩. 그러면은 반도체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반도체는 01, 01 이거를 이제 여기서 전자가 채워지거나 전자가 빠지거나 또는 양공이 채워지거나 빠지거나 하는 과정에서 0001, 110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보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 쓰는 모든 정보는 0과 1로 돼 있어요. 어, 0과 1로 돼 있어요. 이 진법으로 어쨌든. 그런데 이것은 0과 1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첩이 되어 있어요. 중첩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는 계산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계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계산하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중첩된 상태라고 해요.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음양의 실체를 설명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음양을 다시 한번 보면 음양은 원래 하나였다. 원래 하나였는데 어떤 상태, 다시 말해서 양이 많아지고 음이 적어지는 상태 또는 음이 많아지고 양이 적어지는 상태 그런 식으로 진동 또는 요동이 발생해서 그렇게 해서 물질이 되었다. 형체를 갖췄다는 거죠. 형체. 이 형체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원자예요. 원자의 모습을 갖춰지고 또 그것들이 또 중첩되고 또 중첩되어서 분자가 되고 또 중첩되고 중첩되어서 아미노산이 되고 핵산이 되고 세포가 되고 또 중첩되어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숫자를 따지고 보면은 우리 몸은 세포가 몇 개로 되어 있죠? 60조 개. 그 다음은 세포 하나는 원자가 몇 개로 되어 있죠? 100조 개. 그럼 우리 몸에는 원자가 원자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원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60조 개 곱하기 100조 개. 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 존재의 본질을 우리가 파고들려면은 이 수를 생각해야 돼요. 수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수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중첩되어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처음에 음량을 생각할 때에 하나, 하나이기 때문에 되게 쉽게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하나. 거기서 음량으로, 음과 양으로, 어, 변화되는, 변화되는 상태. 그러니까 이것은 극단적인 양의 상태, 극단적인 상태, 양의 상태, 극단적인 음의 상태. 그것이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되는 상태. 그렇게 그것을 이제 그 소립자론에서는 그 요동의 본질을 스핀이라고 해요. 스핀. 스핀, 우리나라에서 스핀에 대해서 가장 잘 연구하신 분이 이강영 교수님이잖아요. 이강영 교수님. 이강영 교수님 책에 보면은 스핀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스핀이란 무엇인가? 첫 마디가 나는 스핀이 뭔지 모른다. 스핀이 뭔지 모른다. 이게 우리가 스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도는 거니까 이렇게 도는 거거나 또는 아래 위로 이렇게 도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스핀은 그런 형태가 아닌 거예요. 요동인 거예요. 그래서 블로흐 스피어, 블로흐 구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생각해 보면 대략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고 원래 음양으로 갈라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인 상태. 이 양이 음하고 다른 게 아니고 이 음이 양과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중첩된 상태. 중첩, 중첩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했을 때, 다시 말해서 여기 점을 탁 찍으면 여기가 음이 많고 양이 적은 상태. 여기를 찍으면 측정이라고 하죠. 측정하지 않았을 때는 파동이었다가 측정을 하는 순간 그것이 입자가 되는 그런 원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음양론을, 그냥 간단하게 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모든 것이 하나였다. 그것을 무극이라고 이름했다. 옛날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세상에 놀랍죠? 황제내경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음양이, 그러니까 진동에 의해서 태극이 시작된 거예요. 태극이 시작되면서 음양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 변화라고 했을 때, 음양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언어로는 양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사실은 구분이 아니라 이게 중첩된 상태. 다시 말해서 음이 더 많고 양이 적고 이런 상태. 양이 더 많고 음이 적고 이런 상태. 그래서 이걸 입체로 봐야 돼. 입체. 부의 형태에서 이 안에서 어마어마한 요동과 어떤 진동 또 휘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어떤 운동, 요동에 의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형체가 생긴 거예요. 그 형체를 오행이라고 해요. 오행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5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은 음양이 진동하여 시공간에 생겨나면서,
진동하지 않으면은 시공간이라는 게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이 없는 건 잘 의식하지 못해요. 시간이 없는 건 의식할 수 있죠. 가끔 보면 시간이 딱 멈추니까 모든 것이 딱 멈추잖아요. 그죠? 공간이, 공간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전부 뭘로 돼 있어요? 원자로 돼 있죠. 원자가 1초에 몇 번 진동해요? 말할 수 없이 말. 우리 햇빛이 보통 햇빛 보면은 햇빛도 진동하는 거죠. 주파수라고 해요. 주파수. 햇빛이 1초에 30조 번 진동하는 물질이거든요. 빛이. 그럼 이 안에 있는 원자인데 이 원자 속에도 전자가 있고 그 안에 핵 안에 쿼크가 있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진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진동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진동이 없으면 이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공간.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이렇게 탁탁 붙어 있는 게 절대 아니고 또 가만히 있는 것도 절대 아니고 가만히 있는 건 세상에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거기서 서로 왔다 갔다 그 형체를 유지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전자기력이라고 하고 전자기력 하나를 이렇게 띄어서 하나하나 알갱이를 띄어서 표현할 때 그것을 광자라고 하고 그 광자를 그냥 쉽게 일상적인 말로 하면은 빛이라고 해요. 이 세상은 전부 빛으로 존재하고 시공간도 빛의 떨림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량으로 그게 이제 음량의 요동이에요. 음량의 요동이지만은 여전히 하나예요. 음량의 요동할 때 우리가 음을 얘기하기도 하고 양을 얘기하기도 해야 돼요. 그럴 때 양을 얘기할 때도 여전히 하나이다. 이 생각이 꼭 있어야 돼요. 음을 얘기할 때도 여전히 하나이다. 여전히 하나였고 그래서 음량이 서로 회전하고 진동하면서 만물이 생겨나고 소멸한다는 것이 고대의 음양론이고 현대의 양자 물리학입니다. 자, 그런데 음양은 쉬워요, 그죠? 왜냐하면은 너무나 너무나 맞는 말이라서 그래요. 너무나 맞는 말. 아무리 연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아 이건 너무나 맞는 말이야. 옛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쉬운데 오행부터는 조금 어려워져요. 이게 왜 어렵냐 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잘 안 되냐 하면은 왜 이해가 잘 안 되냐 하면은 이 용어가 좀 이상해요. 오행은 생겨난 존재의 5가지 단계와 상태. 단계를 얘기할 때, 다시 말해서 변화의 단계도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그 단계를 얘기하고 또 하나는 어떤 형체, 어떤 형체, 어떤 형체가 갖고 있는 속성을 목 또는 화 또는 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 단계와 어떤 상태를 오행이라고 하는데 목화토금수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자연에 있는 어떤 물체를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은 뭘 얘기하냐면 생하는 에너지, 생하는 기운이 가득 찬 것을 목이라고 해요. 생하는 것은 뭐예요? 생겨나는 거죠. 생겨나는 거죠. 어, 그래서 생겨나는 그것이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이게 전부 다 원자로 돼 있어. 전부 다 원자로 돼 있어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전부 그건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뭉친 게 입자기 때문에 입자든 모양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건 전부 다 에너지. 에너지가 가득 뭉쳐 있기도 하고 옆에서 막 같이 요동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릇파릇 솟아나는 것은 어떤 에너지일까요? 어떤 에너지일까요? 에너지가 어, 이제 오행을 얘기할 때 에너지를 어떻게 받냐면은 에너지가 이렇게 막 생겨나고 솟아나다가 폭발을 하다가
어느 정도 끝까지 폭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자연계 안에서는 우주 차원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우주 차원은 한계가 없어요. 거의 무한해요. 인간이 봤을 때는. 그렇지만 어쨌든 폭발을 하다가 끊임없이 폭발할 수 없잖아요. 어느 단계가 되면은 진정이 되고 모든 것이 화합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다른 형태, 다시 말해서 어떤 형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변화를 해야 돼요. 변화할 때 어떻게 변화하냐 하면은 자기의 소중한 것만을 이렇게 모으게 돼요. 다시 말하면은 소중한 것을 모은다는 얘기는 소중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를 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만 모으는 단계가 있어요. 변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떤 단계로 가냐 하면은 모든 것을 하나의 점으로 집적을 시켜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정보. 다시 말해서 새로 태어나거나 크게 성장하거나 폭발하거나 할 수 있는 그 모든 정보를 한 점에 모으는 그런 단계를 목화토금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은 생장하는 에너지, 화는 폭발하는 에너지와 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수렴하고 수렴해서 변화하는 에너지. 음, 그 다음에 거기서 소중한 것을 모으고 소중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추수의 에너지를 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모든 것을 하나로 집적시켜서 씨앗으로 만드는 씨앗이 된 상태 또는 그런 단계를 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생장화수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화토금수 하면은 뭐 나무가 어떻고 불이 어떻고 뭐 흙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면은 무식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화토금수와 생장화수장은 항상 같이 외우고 있어야 돼요. 목화토금수, 생장화수장.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단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에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청소년기를 생각하면 그게 목의 기운이에요. 그때는 막 화려하죠. 음. 그래서 우리 몸에도 목의 에너지가 가득 찬 상태. 그 다음에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이거 화의 에너지.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벌리고 시도하고 실패도 하고 울고 불고 뭐 난리를 치죠. 싸우고 싸움박질도 하고 부부싸움도 엄청 많이 하죠, 이때. 그죠? 이게 성장의 단계. 성장의 단계고 어느 시기 되면은 모든 것을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요. 그리고 그리고 화의 단계를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중년, 장년이 되면서 사람이 인격이 이제 형성이 되고 인격이 그 철이 드는 거죠. 사실 이때 철이 드는 거예요. 청장년 때 철이 들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때 막 사방이 다 흩어지고 폭발해놔야 나중에 거둬들일 게 있어요. 거둬들인다, 추수한다는 것은 알곡을 거둬들이는 거잖아요. 거꾸로 말하면은 알곡이 아닌 것은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화가 있어야 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 이제 이 육신을 벗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만 저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무를 비교했거든요. 나무가 그런 거예요. 처음에 팍 솟아나고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나무는 다른 것에 비해서 비교적 이게 목의 기운이 가득 차 있는 상태. 폭발하듯이 막 흩어지는 피어나는 것이 불과 같은 거죠. 그것을 어떤 물질, 어떤 형체를 화의 기운이 가득 차 있는, 토의 기운이 가득 차 있는, 금, 수의 기운이 가득 차 있는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오장육부를 그렇게 분류를 해요. 그래서 간하고 담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 목의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것. 그 다음에 화의 기운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심과 심장과 소장. 토의 기운이 가득 찬 것은 비장, 위장, 금의 기운, 폐, 대장, 수는 신방.
이것도 반드시 외워놔야 됩니다. 그래야 경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행은 어떤 법칙이 있냐면은 상생상극 상모의 어떤 규칙이 있어요. 목생화, 목이 화를 낳는다.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에요. 수가 어, 목의 기운을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생이라고 해요. 상생의 원리. 그런데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잘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억제가 필요해요. 억제. 우리도 자라면서 누군가가 우리를 억제해주지 않았으면은 오류를 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억제를 해주는데 목이 토를 억제해주고 수가 화를 억제하고 화는 금을 억제. 이것을 상극이라고 해요. 상모는 뭐냐면 이게 모욕한다고 할 때 뭐예요? 이것은 목이 토를 억제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토가 목을 억제하는 병리적인 현상을 상모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가 뭐라 그랬죠? 우리 그 오장육부로 따지면은 간이고 담이라 그랬죠. 이거는 뭐죠? 심장, 소장이죠. 그래서 간이 심장을 도와주는 거예요. 간이 심장을 상생시키는 건데 그것을 이제 황제내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목은 화의 어머니다. 화는 목의 자녀다. 그래서 화가 힘이 없어서 비실비실할 때는 화에게 에너지를 몰아주는 게 아니고 엄마한테 몰아주면 된다. 엄마는 어때요? 엄마는 돈이 많이 나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돈이 한 100억만 있으면 되는데 200억이 됐어. 이거 어떡하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100억을 어떡하겠어요, 엄마가? 아들한테 주고 싶어서 안달을 하죠. 그럼 아들은 엄마 나도 돈 벌 줄 알아. 나한테 주지 마. 뭐 이러겠죠? 그런 관계예요. 네. 상생의 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간과 심장이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심장과 비장, 비위, 췌장까지 포함한 게 비장이에요. 그래서 심장은 비장에게 엄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식 역할을 하는 거고, 거꾸로, 만일에, 이 아들의 에너지가 너무 넘쳐. 그 아들의 힘을 빼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엄마의 힘을 빼는 거예요. 엄마의 힘을 빼면은 아들의 에너지가 아들이 뭐 엄마 돌봐야 되니까 요즘은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어쨌든 그런 원리로 상생, 상극, 상모. 그러니까 또, 만일 토를 억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목을 강화시키고. 이게 이제 전부 다 오장육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장육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육장육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간신, 비폐신 이 순서대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장이에요. 오장이고 옆에 담, 소장, 위, 대장, 방광이 부예요. 장은 뭐냐 하면은 생명 물질을 만드는 주된 역할을 하는 거고 부는 그것을 사용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장과 부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간신비폐신이 장이고 담소장, 위대장, 방광이 부예요. 자, 그런데 육장이 있어요. 육장. 간신비폐신 말고 육장인데 그것을 심포라고 해요. 여기 심포. 그러면은 장이 육장이면은 부도 육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육부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삼초라고. 이게 이제 동양의학에서 엄청 헷갈리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오행상에서 육장 육부라고 할 때 심포와 삼초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도면이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심포 그러면은 심장을 감싸고 있는 막 그렇게 나와요, 교과서에. 그 한의대도 그렇게 배우고 중의대도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심장을 감싸고 있는 막 아니에요. 심장을 감싸고 있는 막을 장으로 넣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치료의 모든 개념을 봐서도 이것은 오장육부 전체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감싸고 있는 에너지장을 심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 전체를 감싸고 있는 에너지장을 심포라고 하고, 자, 에너지장, 그 다음에 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몸을 3등분해서 나눠서, 팔과 다리는 육체가 아니에요. 원래 생겨날 때부터. 동양의학에서 팔과 다리는 장부로 보는 게 아니에요. 팔과 다리를 제외했을 때, 어, 횡격막, 여기를 상초라고 하고, 그다음에 관원혈까지를 중초라고 하고, 그 아래를 하초라고 해서 그것을 삼초라고 해요. 3초는 몸 전체를 구분해서 전체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장육부 또는 육장육부 헷갈리는데 그냥 육장육부라고 기억해요. 육장육부에서 육장은 뭐냐? 간신비폐신 심포. 육부는 뭐냐? 담, 소장, 위, 대장, 방광, 삼초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목화토금수로 각각 배속이 되지만은 심포와 삼초는 한 가지 성질이 아니라 몸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개념이다. 네. 오행론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다 배우셔야 됩니다. 목화토금수로 나눠서 형체가 갖고 있는 각 성질, 상태와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존재하는 만물은 목화토금수로 구분을 해놨어요. 저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어떤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어떤 영혼욕 이런 것도 다 그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일단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경락에서 나온 얘기들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행은 목화토금수고 목화토금수는 생장화수장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선 뭐부터 보냐면 오장부터 봐요. 오장은 간심, 비폐, 신으로 나온다. 간장, 심장, 비장. 여기서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비장은 비장과 췌장을 다 합친 것을 비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췌장 얘기할 때도 항상 비라고 생각해야 되고 폐장, 그 다음에 신장. 거기에 대비해서 오분은 담, 소장, 위, 대장, 방광. 장부를 나누는 기준은 장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이고 세포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에너지를 발현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오기예요. 풍열습조한. 풍이라고 하는 게 뭔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오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을 얘네들의 환경으로 만들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기의 어떤 환경 때문에 또는 조건에 의해서 오행이라고 하는 어떤 형체가 생긴다. 그래서 풍은 뭐냐 하면은 바람이 아니고 이게 항상 비유적으로 쓴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람이 아니고 압력과 밀도예요. 압력과 밀도. 그래서 풍을 맞았다 그런 얘기하죠. 우리 중풍, 풍이 맞았다는 말이고 풍은 맞았다. 이게 중풍을 뇌출혈을 중풍이라고 하잖아요. 혈압이 터졌다는 뜻이거든요. 그 압력을 얘기해요. 모든 만물의 변화 중에서 목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를 갖추는 데는 압력과 밀도의 변화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열이 나야 폭발하죠. 그죠? 폭발하는 에너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습이라고 하는 것은, 습이라고 하는 것은 습이 무슨 습자예요? 물기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한번 보면은 왼쪽에 삼수변이 있어요. 삼수변. 그다음 맨 위에는 날 일자가 있죠. 날 일자가 있고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실사자가 두 개가 있어요. 햇빛이 내리쬐고 물인데 거기에 뭔가 실이 많이 막 엉켜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은
모든 것이 다 모여서 일정 공간을 만들고 있는 상태. 예,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형성한 상태를 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조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에너지가 그 습인 상태에서 계속 에너지가 발현되면은, 네, 이렇게, 수분이 빠져나간 상태, 건조한 상태, 그런 마른 상태. 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차갑다는 거 우리가 알죠. 이 한의 상태가 이제 오행을 만든다. 풍열섭조한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이 순서를. 왜냐하면은 다음 시간에 오운육기 삼음삼양 할 때에 이 조합으로 딱 되는 거예요. 이 조합. 목화토금수 풍열섭조한. 목화토금수 풍열섭조한 간신비패신 담소장 위대장방광. 이거는 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천천히 해요. 천천히 하는데 그 대충 조금만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되네. 다음에 해요. 다음에 하나하나 우선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하는데 이건 알아두세요. 노희사 우비 공경 오지 감정을 얘기해요. 우리 육체 속에는 5가지 감정이 있는데 목화토금수로 구분을 했어요. 노는 분노고 희는 기쁨이고 사는 생각 사념, 생각. 그 다음에 우는 근심, 걱정, 비는 슬픔이에요. 공은 공포, 놀라움, 경악. 이것이 전부 다 오장육부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간하고 분노하고, 심장소장과 기쁨, 비위가 생각. 예, 위가 안 좋으면은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이 끊지를 못해요. 폐하고는 우울, 그 다음에 걱정 근심과 슬픔. 예, 그 다음에 신장은 공포와 경악. 자, 우선 이것만 오행, 오기, 오장, 오부, 오지까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신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거기까지만 알아두시고 이제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봐두세요. 진단할 때 우리는 동양의학적 방법으로 진단 안 할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잘 안 맞아요. 지금 현대의학적 방법으로 진단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간신, 비패신, 담, 소장, 위, 대장, 방광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서로 상생, 상극, 상모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병증, 그것을 이렇게 진단을 해요. 뭐 심간, 혈허, 간비 부족, 간이 불화, 신비양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침술 시험 볼 때 전부 이걸 가지고 막 시험을 봤어요. 이거는 이제 장부 겸증이라고 하지만 또 각 장부별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어려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치료에 큰 도움 안 돼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심과 신장의 관계예요. 음양의 이론에 있어서 양이 가장 가득 찬 것이 심이고, 어, 음이 가장 가득 찬 게 신인데, 우리가 음양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이 가득 찬 심에도 음이 있고, 음이 가득 찬 신에도 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억제하고, 심양이 신양을 억제하고, 신음이 신몸을 억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심신상교라고. 에너지의 문제에 있어서 제일 큰 병이 여기서 와요. 신은, 신은 신장과 방광, 그 중에서 방광이 더 중요하고, 심은 심장이잖아요. 여기서 심장은 화가 가득 차니까 막 위로 이렇게 펄펄 끓어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끝까지 끓어오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신이 이것을 억제해 줘야 돼. 신이 한없이 차가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마치 큰 솥에다가 물을 끓이는 것과 같다. 물이 위에 있고 불이 아래에 있어야 물이 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심장이 위에 있고 신장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장의 에너지를 심이 끓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를. 그래서
심신상교가 기본이고, 에너지의 어떤 순환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병이 생기면 심신불교, 이게 서로 상생하고 도와주거나 또는 억제하지를 못해. 그러면은 각종 폐나 위나 비장이나 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이론이에요. 그것을 기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로 하세요. 진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음양과 오행을 아주 면밀하게 다 분석하고 구분해가지고 그걸로 잘 짜맞춰 놓은 거예요. 음양오행은 할머니 많지만은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쉬겠습니다. 네,